수업을 통해서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실수들의 여지를 줄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오늘도 4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 진단입니다. 요즘에 1인 기업이 많이 생각보다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가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1인 기업을 꽤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으로서 느끼게 됩니다. 이거 혼자 하다가는 다 안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최소한의 인력들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시킨 일들의 산출물은 잘 가져다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지만 실제로 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고요, 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맥락 안에서 판단을 하지만 맥락이 바뀌어버리면 또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국 사람이 개입돼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아마도 느끼실 대표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럴 때 1인 기업에서 누군가를 채용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대표님들이 착각하는 게 직원의 수가 자신의 권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막대한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비를 줄이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방향이 맞다면 최대한의 효율, 그리고 나서 인력을 더 늘려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채용인데요. 요즘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직원이 이만큼 있어야 거기에 목표가 되는 순간 무작정 직원을 또 채용해버리면 갑자기 고정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어떠면 머릿속으로는 당연하게 느끼시는 것들이 실제로 맞닥뜨리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큰일 났다, 자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점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직원을 뽑을 때가 왔을 때 정말 내가 하던 일을 위임해서 같은 성과를 내게 하고, 나는 그 시간에 그 직원의 일로부터 나와서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가 시즌 1에서 사람들은 많이 뽑았는데 왜 1인 기업처럼 계속 내가 일하는 것 같을까라고 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뤘으니까요. 관련해서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기업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또 직원을 많이는 아닙니다만 채용하고 또 만남과 이별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왜 1인 기업 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이상의 조직으로 가는 비율은 조금 더 그 중에서도 또 낮을까? 창업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비율도 많이 없지만, 또 1인 기업으로 살아가다가 또 뭔가 내 일을 위임을 하고 책임을 주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정말 필요한 인력들만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왜 적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 결론이 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고정비가 많이 들고 이 구간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1인 기업만 계속 하시던 분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출을 내서 1인으로 계속 살아가면 생각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볼 경험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채용이 되면 최소한 1사람의 1년치 급여는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나의 삶의 지출을 다시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급여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매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구간을 견뎌내는 것도 어렵고요. 그 결심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 채용을 했을 때 안 좋은 경험들 등으로 인해서 그냥 혼자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1인 기업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1인 기업을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이 필드에서 비교적 여러 창업가들의 유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공통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나눠주고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생각 정리를 같이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뛰어넘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냥 1인 기업으로 살면 진짜 속 편하고 굉장히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치명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대신해주는 누군가, 모듈, 기계, 어떤 빙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거기서 빠지는 순간 이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우아우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 와, 이런 것도 자동화가 된다고? 이거 사람 개입 없이 된다고? 놀랄 수는 있는데,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위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던 일들이에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위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조직이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하던 일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뭔가 공석이 생겼을 때 내가 회수할 수 있는 포지션의 일들을 위임시켜주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특히나 30대 이후로 40대가 되고 나서는 밤새는 거는 진짜 몸에 엄청난 무리가 옵니다. 위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빠져나오는 순간 멈춰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1인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내가 인턴부터 중간 관리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 소위 말하는 C레벨 모두를 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나중에 되면 얼마나 이게 집중력을 빼앗기는지를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전화가 오는 거, 이메일에 답장하는 거, 정말 필요한 거는 대표자가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역할이나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눠서 하나의 유기체로 돌아가게 하는 게 필요한 순간이 온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직원을 처음 채용하시게 되면 누구를 뽑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제가 이거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온갖 능력을 어필을 하는데, 그때 혹은 그녀의, 그 사람의 산출물이, 보여주는 산출물이 내 결과에 흡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체험을 보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가르치면 잘 되겠지, 혹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가능성을 봐주면 잘 하겠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어 보이는 말로 판타지에 불과하고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적절한 시간 동안 적절한 성과가 나오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채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회에 나온 지 10년 차예요. 나 사회에 나온 지 15년 차예요. 사회에 나온 지 20년 차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 이상은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초기에는 보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사회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정말 대신해서 띄워줄 사람이 필요한 영역인데 그 사회 경력 다 쳐주고 그 비용 다 한 달씩 줘봐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내가 돈이 나가는데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없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온화한 척하던 리더가 감정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뭔가 그게 자기의 특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오른팔이 된 대표자의 비위를 잘 맞춰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이거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만큼 비용을 줬을 때 내 대신해서 일을 해줄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대표자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뭘 한다고 하면 사람인지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는 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경계가 있는 환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환대 다 해주면 이 사업의 영역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 조직 안의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것도 대표자의 의무지만 계약 기간 동안에요. 평생을 아마 직원도 평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계약 기간 동안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표자의 의중을 알고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표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현재 우리 조직에 필요한 역량인가 아닌가를 봐야 고정비가 쓸데없이 나가는 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늘 배제하는 것을 사업에서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핵심 패턴 분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 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유형화를 해봤는데요. 좋은 사람 채용한다는 착각,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 나와 닮은 사람이라는 착각, 이렇게 유형화를 해봤습니다. 좋은 관계는 형성할 수 있죠. 근데 좋은 관계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벼운 프로젝트성 일을 몇 번 해보고 이 사람 정말 괜찮으면 다음을 기약하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포지션으로 정식으로 모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능력은 있어 보이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어떻게 몇 번 얘기해보고 이 사람의 영향을 알겠냐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1달, 2달 정도 일해보고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확실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표자인 나도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속이고 있는지 바로바로 보입니다. 보여도 모른 척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와 닮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인으로서 어떤 모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는 일들만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판별 및 사전 예방입니다. 자, 이것도 3가지 정도 포인트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업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는가? 어떤 업무를 기대하고 어떤 산출물을 기대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러지 말고 명확하게 원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기준을 정량정성적으로 할 수 있는가? 잘 역산해서 내가 이번 주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조직원들에게. 그리고 그 결과가 정량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요한 평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착해서, 사람이 좋아 보여서, 성격은 좋아 보여서 이런 게 평가 기준이 되는 순간 조직의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의 기분에 따라서 또 대표자의 눈치를 보는 직원들만 있으면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 세계에서 아주 다양한 집단들을 보면서 발견을 한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알아듣기 때문이고 또 고맥락 문화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업무를 할 때는 명확하게 주어 수로 부분을 제시를 해주고 기대하는 바도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요구에 명확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자는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줘. 되게 쉽단 말이에요. 평소에 하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 조직에서 처음 맡은 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해되는 말로 풀어서 해주는 것까지는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중도 해야 되고요. 우선. 그리고 업무의 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감정 기반으로 뭔가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후회한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너무 좋아서 채용을 했을 때
갑자기 이 좋은 감정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막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 그러면 그 감정 때문에 뭔가를 직원하고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항상 뭔가 할 때 기반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 대제 뭐 명확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웬만하면 결정에 있어서는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더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이라는 채널에서 정책학 개론을 했을 때 설명한 섹션이긴 하지만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경험의 한계, 뭐 내가 속한 사회의 한계. 그래서 그 제한된 것 중에 합리성을 추구하자라고 해서 Bounded Rationality라고 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채널 링크 달아둘 테니 필요하시면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한계를 인정하고 이 안에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최적의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늘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1인으로는 부족하다니까 1인 하면 그때 생계에 따라서 내가 에이전시도 됐다가 내가 뭔가 CS도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서 그때 비로소 정말 장기적인 아니면 정말 이 단계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감정도 조금 배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은 종교에 귀의를 하시면 되고 명상을 하시는 대표님들 명상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그런 것도 없다. 그냥 걸으시거나 그냥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생각 정리하는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정말 이 꼭지도 사회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자, 리더의 대응 및 실천 전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게 뭔가 내 하던 일을 떼어준다라는 거가 있어 보이는 말로 시스템입니다. 처음부터 시스템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 누구냐? 옛날에 다른 사업체들을 몇 번 해봐가지고 머릿속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로바로 나다닥 되겠지만 어떤 대표자가 예전에 저한테 고민을 토로했는데 같이 청창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매출이 이만큼 나와.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알아보시면 그 이전에 그만한 역량과 내공을 쌓으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진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바로바로 거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수직 상승되거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불편감 이게 한 3년 4년은 진짜 워라벨 뭐 이런 거 없어. 그럼에도 잠은 자야 됩니다. 이거를 견뎌내서 그때 이후에 내가 하던 일들을 좀 떼내주고 이거는 생존의 영역입니다. 어디 가서 대표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되게 그런 게 아니라서요. 자기만의 모델도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수익 모델도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나 이 정도 개발하고 싶은데 그때 날개를 달아주는 형태로 가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공짜 돈 아니니까 현혹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면 공짜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 감사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제대로 썼는지도 봐야 되고요. 성공 판정도 받아야 되고 선발이 끝이 아니고 너는 해봤냐? 해봤습니다. 그 현타 왔다는 사람이 접니다. 시스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튼 하루아침에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실 상황이 오실 수도 있고 웰빙 뭐 이런 것들 옛날 말이죠. 요즘에는 워라벨 이것도 되게 오래된 단어 같아요. 내가 무슨 부경을 누리려고 일어나 라는 순간들의 연속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감정이 우리가 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다 뭐 이런 말 머리는 알죠. 진짜 롤러코스터 같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정도 일관되게 가는 거를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과정들도 연습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리더의 자세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투명하게 나를 설명하기, 그 다음에 기대 대신 계약을 공유하기, 감정 대신 기록으로 피드백하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업무 몰입이라든지 업무의 성과들이 제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제 세계에서는 최적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도 본인만의 이런 직무 몰입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모시는 일은 정현종 시인님의 방문객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사업하면서 생각하는, 늘 말씀 듣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첫 관문이다,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즌2 1인 기업에서의 성장과 협업에 대해서 다뤄봤고, 오늘은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에 이르게 됐을 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유형의 직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혹시나 모를 기만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다면 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에서 여러 유형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도 참조해 주시면 조직이 더 안정적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즌3에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는 시장에서의 문제들은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움되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 내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즌3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알림 등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시즌과 다음 에피소드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대표님들을 존경합니다.